안녕하세요. 하우패스 GS1기 4주차 실무 채점 후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어본 대로 목차 잡기입니다. 마치 이론처럼입니다. 지난주 이론 문제였던가요? 가치 발생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머릿속으로는 가치 발생 요인을 생각하면서도 출제자가 인용한 단어를 그대로 목차화했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분설하며 로마자 목차를 짜실 겁니다.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본 대로 목차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수익성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을 각 단계별로 분해하여 산정하고 주어진 환원이율 등을 이용하여 소득 단계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소득이라는 목차가 나와야 합니다. 즉 각 단계별로 분해하여 산정하고에서 하나의 목차가 나와야 하고 두 번째 목차로는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목차가 나와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결정을 해야 하므로 세 번째 목차로는 감정평가액 결정이라는 목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현 평가사님 답안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개요를 밝히신 후에 단계별 소득의 산정, 그리고 각 소득 기준 수익가액 후에 마지막으로 수익가액 결정이라는 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이는 첫 번째 답안지는 소득을 나열한 후 그 수익가액을 보여달라는 출제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득가액의 목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안지는 수익환원법이라는 목차를 잡으신 후에 소득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명시적으로 문제에서 목차를 요구하고 있다면 꼭 그에 맞는 목차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묘한 차이가 답안지의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더불어서 출제자가 시킨 대로 목차를 잡았다면 그 내용 또한 목차와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목차를 대목차로 잡았다면 그 하위 목차는 소득이 나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PGI, EGI, NOI 등이겠죠. 그러니까 LMV나 OE, 뎁 서비스 등의 비용 항목은 위의 것들과 동일한 수준의 목차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LMV는 EGI의 하위 목차에서 보여주고 OE는 NOI의 하위 목차에서 보여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답안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항목을 동일한 수준의 목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답안지도 마찬가지로 비용 항목을 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승현 평가사님의 답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의 하위 목차로 PGI, EGI, NOI 그리고 BTCF, ATCF의 목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각종 비용이나 차감할 항목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채점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에 신경을 쓴 답안지와 그렇지 않은 답안지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답안지를 작성하기 앞서 문제지 앞부분에 과목차를 작성하셔야 하고 그때 한 번 더 문제를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일관성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과목차를 꼭 작성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스터디를 하시는 분은 답안을 보내실 때 과목차 부분도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다면 추가적인 피드백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수험생들도 메일을 통해 피드백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저번 주에 이어
율에 대한 이해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분석과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아까 살펴보았으니까 바로 자료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수익 자료, 그리고 그 안에 층별 내역, 주차장 수입, 그리고 자동 판매기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2는 경비 관련 자료이고, 자료 3에는 각종 율, 자료 4는 저당 관련, 자료 5는 세금 관련, 자료 6은 기타 사항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료 1과 자료 2는 소득과 경비에 대한 자료로서 세세한 논점들이 많지만 잘 해결하면 될 것이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료 3번입니다. 자료 3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증금 운용 이율과 각종 승수, 그리고 환원율과 지분 수익률, 세후 지분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딱 읽었을 때 들어야 하는 첫 번째 퀘스천 마크는 바로 환원율입니다. 종합 환원율도 주어지고 개별 환원율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환원율과 토지 건물 가격 구성비가 주어진다면 물리적 투자 결합법으로 종합 환원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 문제인데, 여기서는 종합 환원율도 주어지고 개별 환원율이 각각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기본 문제에 대한 경험이 쌓인다면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하 문제 분석을 하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셋 중에 하나만 쓰겠다, 그러니까 개별 환원율은 무시하겠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진 채 퀘스천 마크를 달고 문제를 더 읽어 갔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나올 혹은 이미 나왔을지도 모르는 출제자의 시그널을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 퀘스천 마크는 지분 수익률입니다. 지분 수익률이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BTCF를 기준한 DCF법과 두 번째로는 에루드법입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써야 할까, 어떻게 지분 수익률을 활용을 해야 할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이후에 나올 자료들을 통해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작업이 있어야 자료 3과 다른 자료 간의 연계성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에루드법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퀘스천 마크를 달고 계속 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4, 5에는 저당 그리고 세금 사항이 나와 있고요. 기타 사항에서 2번, 3번, 4번은 DCF법을 쓸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고, 바로 6번이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첫 번째 퀘스천 마크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인 거죠. 바로 토지자녀법입니다.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 사고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복합부동산의 수익환원법만을 적용하는 문제다. 그리고 종합환원율이 제시되어 있는데 개별 환원율이 따로 제시되어 있다. 뭐지? 그런데 건물의 가격이 제시되어 있네. 그렇다면 토잔을 쓸 수 있고 거기에 건물 가격을 더한다면 복합부동산의 가액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과정입니다. 이런 사고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무의미한 자료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출제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방탈출 게임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설계자가 뿌려놓은 단서가 단서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일어난 일 혹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건물 가격을 보는 순간 개별 환원율의 퀘스천 마크가 떠올라야 합니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토지자녀법을 빠뜨렸습니다. 꼭 다시 복귀하시면서 제가 전달해드린 사고의 과정을 한번 흡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루드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에루드법은 절대 버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버리고 싶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혹시 나온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득점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최소 시간을 투입해서 최다의 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을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에루드법에서 5점이 할당되어 있으면 5분을 써서 4점을 획득하기보다는 2분을 써서 3점을 획득하고 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우선 자료를 보았을 때 에루드법이구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외로 에루드법이 나왔는데 에루드법이 나왔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에루드가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5점 중에 0점입니다. 따라서 에루드법은 우선 에루드법이라는 그 사실만 파악하면 2점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루드의 산식의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에루드는 지저분한 가치상승률이라고 외웠습니다. 즉 지분 수익률, 저당 관련 자료, 가치상승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료로 제시된다면 에루드법입니다. 물론 에루드법은 종합환원율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은 너무 당연하고요. 자, 그러면 가가 제시되어 있어서 에루드법이 쟁점으로 나왔구나라는 걸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건 그 산식을 그대로 외운다면 전혀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워도 조금 있다가 까먹고 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산식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분 수익률 마이너스 대부 비율 가로 열고 y 플러스 p 점점점 이렇게라도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정도는 항상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산식을 외워주는 게 가장 좋고 이거는 눈에 바르는 게 가장 효율적이므로 포스트잇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에루드법에서 중요한 거는 계산기를 칠 것인가입니다. 즉, 이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루드법에 5분을 쓸지 2분을 쓸지가 결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분을 쓰시겠다라는 분은 결국 에루드법은 환원율을 만들어내는 산식이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환원율은 4%에서 6% 정도의 그 구간에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즈음에 있는 숫자를 한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까지 한번 직관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퀘스천 마크였던 게 지분 수익률이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가치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루드법은 아니었습니다. 즉 BTCF를 기준한 DCF법을 적용하는 문제였는데요. 지분 수익률이 나온다면 꼭 지저분한 가치 상승률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당 관련 자료는 지분 수익률이 나온다면 필연적으로 나와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치 상승률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치 상승률로 에루드법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세부적인 쟁점을 어떻게 답안지로 현출할 것인가입니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차화 아니면 주석 처리인데요. 절대 숫자만 보여준다고 쟁점을 현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두 답안지를 보겠습니다. PGI 산정 시 1층에 적정 임대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100 나누기 105를 하셨는데요. 이 쟁점을 수험생이 발견했는지를 찾기 위해서 채점자는 일일이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여나 실수로 105 나누기 100을 하였다면 이 친구는 숫자도 틀리고 논점도 찾지 못한 수험생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김승현 평가사님의 답안지를 보겠습니다. 주석으로 적정 임료 수준이라는 주석 처리를 하셨는데요. 만약 주석 처리를 하였지만 100 나누기 105가 아닌 105 나누기 100을 하였더라도 채점자는 그 실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전체 PGI 수준이 유사하므로 PGI에 대한 점수를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주석 처리로서 점수가 최대 3점에서 4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논점은 반드시 목차화 혹은 주석 처리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차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한 주석 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분 답안 같은 경우에는 PGI가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물론 기타 수입 부분을 PGI에 넣었다가 삭제 처리를 하셨지만요. 이런 답안을 흔히 늘어지는 답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과도한 목차화의 단점입니다. 따라서 논점을 간략히 치고 나갈 것은 키워드 위주의 주석 처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문제 2번인데요. 문제 2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 분석 3단계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중 대상 물건 확정에 대한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대상 물건 확정에서는 우선 대상 물건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복합 부동산인지 구분 건물인지 혹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먼저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열거한 토지의 현재 이용 상황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변화, 토지 이용 개발 계획 혹은 조성 중인 토지인지 1단지인지 혹은 현황 도로가 있는지 도시계획 시설 조촉이 있는지 타임 존유가 있는지 무허가 건물 부지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꼭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각각의 처리 방침, 즉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여부 혹은 평가 외나 감가 처리를 할지 여부 혹은 성숙도 수정 등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위의 사항은 모두 답안지에 현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답안지에 현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과목차 단계에서 과목차의 주요 내용으로 뽑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꼭 문제지에 텍스트화 시켜야 합니다. 그럼 같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 감정평가이고요. 소무름을 살펴본다면 1번과 2번의 기준 시점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1번은 소지 매입 가격을 구하라 되어 있고 2번은 공정률 40%를 고려한 적정 가액을 원가법을 적용하여 산정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무름 1번과 2번의 대상 물건이 기준 시점의 다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리 제시되어 있고요. 즉 1번은 대지 조성 전, 즉 소지 상태이며 2번은 대지화가 진행 중인 조성 중인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답안지에 현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자료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이름 매입 예정 토지 개황,
그리고 의뢰 목록과 토지 개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2는 공시지가 자료, 즉 물음 1의 구체적 가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겠죠. 자료 3은 조성 비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음 2의 구체적인 가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료 4는 요인비교치, 자료 5는 기타 사항입니다. 대상 물건 확정과 관련해서 물음 1에서 확정해야 할 사항은 바로 1단지 여부입니다. 그 이유는 의뢰 목록을 보았을 때 대상 물건이 100필지이기 때문입니다. 대상 토지가 2필지 이상이면 무조건 1단지라는 퀘스천 마크를 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문제 분석에서 출제자가 펼쳐놓은 1단지에 대한 단서를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토지 특성이 1단지라면 그에 대한 처리 방침은 가치가 상이하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7조 2항에 따른 일괄평가가 될 것입니다. 즉 100필지에 대해 하나의 단가만 구하고 한 번에 전체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반면 1단지가 아니라면 100필지의 각각의 단가를 산정하시고 각 면적을 곱해야 하는 거죠. 직감적으로 100개의 단가를 구하는 건 수험적으로 말이 안 되니 하나의 단가를 구할 텐데, 그렇다면 1단지라서 하나의 단가를 구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물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하나의 단가를 유도할지를 문제의 단서로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100필지를 보는 순간 1단지라는 퀘스천 마크를 단 후 문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아주 크게 보이실 겁니다. 기준 시점 2021년 6월 29일의 토지 상황은 이 멘트에 따라서 지형 도면이 고시되고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고시 전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일단의 사업 부지로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1단지는 과대평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1단지가 아닌 100개의 필지를 개별 물건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하나의 단가로서 간단하게 처리하라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토지 개황의 자료입니다. 모든 필지의 개별 요인이 동일하며 용도 지역 또한 공히 자연 녹지이니 편의상 하나의 단가를 내어도 된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사항이 답안지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는 아니고요. 즉 사업 개요상 기준 시점 당시는 1단지가 아니다. 따라서 개별 물건 기준 평가를 하겠다. 그러나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하므로 편의상 하나의 단가를 내겠다는 내용이 말이죠. 물음 2의 경우는 조성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꼭 명시되어야겠죠. 공정률이 결정 파트에서 조성원가법에 비중을 둘지 개발법에 비중을 둘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론 기출 문제가 있으니 꼭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답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캡처해온 답안지뿐만 아니라 모든 답안지가 대상물건 확정에 대한 언급 없이 바로 평가액 산출을 들어가신 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김승현 평가사의 답안지를 한번 볼 텐데요. 저도 보면서 감탄을 하였는데 현 상태 토지 이 5글자에 모든 걸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답안지에 현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저 5글자가 완전히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가사님들이 직접 쓴 답안지를 필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필사는 정독 중에 정독이기 때문입니다. 네, 물음 위에서도 대상 물건의 공정률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단가를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답안지를 보면 물음 2의 2가지 시상가액을 총액으로 내셨고 총액을 가지고 시상가액 조정 및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칙 별표에 있는 괄호 감정평가 명세표의 양식을 살펴본다면 단가를 명시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부분을 보시면 단가 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꼭 단위 면적당 단가를 기재해야 하죠. 더불어서 단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면적이 필요하며 결국 대상물건 확정 단계에서 얼만큼 정치하게 문제 분석을 하냐에 따라 답안의 완성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보면 면적이 7,000제곱미터와 분양 예정 토지 면적 6,400제곱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물음에서 총 면적을 7,000으로 할지 6,400으로 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숨어있는 논점이었습니다. 현 토지의 상황은 분양을 앞둔 조성 완료된 토지가 아닌 조성 중인 토지이기 때문에 7,000으로 확정하셔야 합니다. 분양을 앞둔 조성 완료된 토지는 감보율 혹은 기부 체납 등으로 그 토지 면적이 소지 면적에 비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성 중인 토지이니 7,000제곱미터로 확정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작업이 대상물건 확정, 즉 1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물음 2의 원가 방식 적용 시에 각 단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답안지 또한 답안 작성 중에 단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은 하셨지만 그때서야 6,400인지 7,000인지를 고민하시다가 6,400으로 결정했다가 확신이 서지 않았는지 그냥 총액 비교를 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물론 총액 비교를 하든 단가 비교를 하든 면적을 곱하면 총액은 변함이 없으나 단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은 인상을 준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을 단가 총액이라는 목차를 구성하라는 것 또한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사항은 언제든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